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교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불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군입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도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서울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3선 부청장인 정원호 후보와 또 국민의힘 4선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치열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불톡에서는 정원호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모시고 두 후보의 서울시 비전과 또 주요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윤희숙 의원께서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입니다. 네, 두 의원님 모두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정원호 후보님과 또 오세훈 후보님과 또 아주 각축을 벌였던,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분께서 또 각 후보님들의 큰 힘이 되고자 또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어떠신지요? 예, 저는 서울시장 꿈꾸면서 준비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정원호 후보가 시민들의 사랑을 워낙 많이 받아서 이번에 후보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원호 후보자가 이제 선출이 됐고요. 이제 저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이후에 치러지기도 하지만 국민 생활, 서울 시민 생활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시대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는 선거라서 저는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 진짜 하나씩 바꾼다 이런 변화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이제 저는 시민들한테 아주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 수 없죠. 윤희숙 의원님께서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대단히 치열하게 네. 경쟁을 했고, 근데 제 그 소신 중에 하나가 경선은 경선답게, 본선은 힘 합쳐서 또 본선답게. 그래서 지금 선거를 보면 많은 서울 시민들께서 이거는 구도가 여당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큰 흥미를 못 느끼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요인에 의해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근접하고 있고 그래서 캠프가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흥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원호, 오세훈 후보 둘 다 이미 지역 행정에 오래 몸담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선 정원호 후보는 송동구청장 3선을 했고 또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좀 구 단위의 행정과 시 단위의 행정은 다르다. 그래서 시 단위의 행정에 도전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이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무엇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디어 행정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성남시장 하면서 쌓았던 성과,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쌓았던 성과가 실제로 대통령직에 딱 오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행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원호 후보가 구청장 12년 하면서 쌓아왔던 성과도 많고 특히 성수동을 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과를 기초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람이 모두 다 잘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네.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는 이 시대에 딱 맞는 서울시장 후보로 저는 이렇게 시민들께서 평가하고 계시고 그런 결과를 저는 얻을 거다 이렇게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4선이나 지냈습니다. 이번에 5선에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뭐 관록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 좀 비판적으로 가자면 4선이나 지내는 동안 뚜렷한 성과가 있었냐라고 반문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전후 맥락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급 같은 경우를 보면 오세훈 후보는 두 번째 임기를 네. 아주 불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부동산 그 정비 사업 그 사이트를 400개 정도를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을 다 죽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싹을 틔우고 땅을 가는 것부터 시작한 그런 아주 불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해서 이제 좀 그 생태계를 살리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혁혁한 성과를 얘기할 때 그 점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원호 후보는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서울 같은 큰 도시는 뭐 이렇게 좀 주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좀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소신이 뚜렷해요. 건강한 도시, 활력 있는 도시, 뭐 좀 걷기 좋은 도시, 뭐 한강 공간의 혁신 이런 거를 본인의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가는 경우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는 시민들한테 가 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성수에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지만 성수를 누구 개인이 뭐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수 지역은 압구정동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거기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수 지역에서 봤을 때 구청장 12년 하면서 저거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 보실 때 그 민주당 후보는 대단히 좀 뻥튀기가 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 후보는 대단히 성실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시작부터 좀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이제 이른바 명픽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나 당이나 이런 데 예스맨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 구조잖아요.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도 공천하고 또 뭐 모든 후보들은 공천합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대통령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저는 정당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동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을 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이나 방향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행정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은 왼쪽으로 갔다가 1년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2년을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일관된 자기의 원칙과 그런 자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스맨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당으로서 오히려 협력과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원칙 있는 행정, 협력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가 변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저는 협력이 뭐 아주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뭐 정원호 후보는 아무래도 정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좀 다르게 오세훈 후보는 당 지도부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아마 오세훈 후보만 전면에 나서는 게 선거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당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불리함이나 뭐 불안함 같은 건 없으신가요? 오세훈 후보는 뭐 경선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당 지도부의 그 태도 변화를 좀 촉구했지요. 그런 것이 지금 연장이 돼서 선거도 후보 중심으로 치르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세웠고, 후보 중심이라는 것은 시민 중심이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도 막 큰 이름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네. 서울 시민 대표,
그리고 그간의 시정에서 수혜를 받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의 대표를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그 후보 중심 시민 밀착형 캠프 이런 그 컨셉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게 꼭 중앙정부의 모든 것을 그 후광을 업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자치 30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시장 후보를 고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배 의원처럼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경선 때 갑자기 대통령이 찍는 바람에 이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해서 다른 후보들의 그 이미지를 다 가려버렸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도 내가 뽑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내 마음대로 서울도 내가 직할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저는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하두가 아무래도 부동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즘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특히 서울은 부동산 지옥이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표심의 막판 변수 또한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두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에 관해서 일단 김영배 의원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세훈 후보도 어제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던데 1년에 한 6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 본인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21년도에 시장이 그때 보궐선거로 될 때도 자기가 취임하면 1년 안에 이 규제 다 풀어가지고 4년 동안 뭐 24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공급을 못 했거든요. 이 공급 절벽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 상승의 압력이 계속 오고 있고 부동산이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막 이제 물으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있어야만 대안이 있으니까 가격이든 뭐든 이렇게 안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원호 후보는 2031년까지 36만 호를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3136 공약을 중심으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도 한 5만 호 정도 이야기를 이제 매입 임대 위주로 했고요. 특히 빌라나 이렇게 해서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제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만 호 정도는 기존에 있는 임대 아파트들 이제 대규모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고밀 개발을 해서 서민 아파트도 더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냈는데요. 저는 역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본인이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장밋빛 그림을 지금 다시 낸다고 해서 그걸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오히려 일을 잘해온 구청장의 성과 그걸 이제 오히려 믿으시는 게 더 맞다. 그런 면에서 3136이라고 하는 정원호 후보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같이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부동산 공약 말씀해 주시죠. 지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착공은 그 앞부분이 돼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착공 이전에 구역 지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을 못했다고 욕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앞에 계시던 박원순 시장이 구역 지정을 안 했어요. 박원순 그 후반기 5년 동안 구역 지정이 된 게 1년에 한 10,000호 정도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 다음에 5년 동안은 1년에 거의 5만 호 가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하고 그 다음에 착공인데 그 앞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지금 36만 호 착공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앞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일을 잘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 동안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구역 지정 그다음에 인허가 이게 그 앞에 좌르르 다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으면 착공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오세훈 후보도 지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박원순 이후에 저 구역 지정과 사업 인허가 이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제는 꼭지를 따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전월세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월세 지옥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아까 5만 호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후보는 지금 12만 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어르신들.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시니어 주택이라 그러면 좀 저가형, 아주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근데 이제는 중산층 대상으로도 그 괜찮은 식사가 준비되는 시니어 주택을 이젠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공급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세훈 후보도 그런 면에서 한 13,000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진 후보와 아닌 후보의 차이가 저는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제 부동산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정비 사업을 강조 중이죠. 그렇지만 속도와 실행 방식이 좀 달라 보이는데,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 또 정원호 후보는 착착 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이 무엇인지.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줄이겠다라는 기획이에요. 굉장히 야심찬 건데, 사실 지난번 민주당 경선 보니까 경선 후보들도 신통기획은 되게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 정비 사업을 시작하면 한 20년이 걸리는데, 준공까지 그거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앞부분에 구역 지정하는 단계도 미리 들어가서 가이드를 주면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허가 과정에서도 통합 심의를 하고, 이래서 한 5, 6년을 줄이는 기획입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착착 개발이라는 것도 신통 그 기획을 계승하면서 더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이 정비 사업의 기본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통기획의 성과는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걸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동시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 정비 사업의 기본을 이해를 하신 분인지 제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 계획과 구역 지정을 동시에 신청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이쪽에서는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계획이라는 건 도시의 전체 모습인데, 그거를 구역 지정하고 섞어 놓으면 구역 지정은 특정 구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 서울의 기본 계획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 앞뒤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투기 광풍,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기본 계획은 그게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구역 지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캠프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을까 했어요. 나오신 김에. 요거는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지금 도정법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을 지금 민주당 주도로 개정을 이제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법에 보면은 한편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돼 있는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나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사업 시행 인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을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기간이 그럼 대폭 단축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적률을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최대 30%까지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안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곧 되고 이제 정비가 되면 동시 신청 제도라고 하는 거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공약인데요. 아까 이제 오해가 있으신 거는 기본 계획하고 이 소위 얘기한 정비 계획,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신통 기획이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통 기획이라는 건 사전 컨설팅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하고 협의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두 번 심사를 할 필요 없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에 맞게 계획이 처음부터 준비가 되도록 해가지고 신청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전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동시 신청을 이제 소위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신청은
그 법 개정으로 된 거는 사업 시행 인가 과정하고 관리 처분 과정, 이거는 정비 사업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 신청하게 된 거는 저는 그게 법 개정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오세훈 캠프도 그 법이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준비하고 그래서 쾌속 기획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비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비지만 기본계획은 도시의 모습에 대한 밑자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보다도 다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구역지정하고 이 기본계획을 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도 이게 투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그 정비사업의 기본을 잘 모르고 만든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변명이 안 되는 느낌을 갖고 계신데 돌아가서 체크하시고 저는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후보 캠프가 정비 사업에 대한 별로 개념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 때도 그 당시에 경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뉴타운 광풍을 좀 해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공무원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것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너 뭐 했냐? 왜 착공을 이렇게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단에서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원호 후보의 착착 개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선 그러면 김용배 의원님께서 정원호 후보의 착착 개발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신통 기획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정원호 후보도 계승할 건 계승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승하더라도 실제로 신통 기획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후부터가 오히려 서울시가 손 놓고 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전혀 안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재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구역 지정만 되면 뭐 합니까? 그 뒤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내고 실제로 관리 처분할 때까지 이제 자기 재산 가격이 얼마가 되고 네. 내가 몇 평짜리를 분양받을 수 있고 내가 돈을 얼마 더 내야 그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고 정 안 되면 이사를 빨리 이제 매물을 팔고 다른 데로 그냥 이사를 가버릴까? 네.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이 너무 길고 행정적 지원이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시행되는 중요한 요 길목을 정원호는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요 동시 신청 제도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문 컨설턴트들을 다 구역별로 배정을 해서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요 이제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담당 관들을 각 구역별로 이제 지정을 해서 파견하겠다. 이런 내용이 네. 이제 착착 개발에서 신통기업과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 제일 어처구니 없는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 민주당 분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참 희한하다 싶은 게 지금 그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부터 한 착공 전까지 14년 정도가 걸려요. 평균적으로. 근데 오세훈 시장의 신통 기획은 지금 시작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4년입니다. 근데 지금 착공이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비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기본적인 정비 사업의 구조를 알면 그 비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통기획은 시작된 지 이제 4,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착공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앞단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지정까지 보통 한 5년 걸리는 거를 이걸 한 2년을 단축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그리고 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거기에 5만 심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교통 영향, 환경 영향, 건축 심의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 그게 아까 얘기하신 그 동시 신청이라는 걸 이 안에 미리 담아 놓은 거죠. 이것 때문에도 시간이 한 2년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에서도 신통 계획은 괜찮네, 저건 계승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
겁니다. 근데 그 뒷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원호 후보가 이거를 좀 따라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간을 더 줄일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기획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기본 그 청사진 기본 계획하고 구역 지정을 동시에 한다는 대단히 이상한 무리수를 지금 놓은 거죠.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세제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특공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정원호 후보는 일관되게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네. 장기 이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오래 산 사람 혹은 불가피하게 자기가 거기 살지는 못하지만 1주택 소유자로서 전세를 주고 있는 네. 분들에게 장기간 소유하거나 거주했을 때 나중에 양도할 때 상당히 이렇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이 소위 실거주 혹은 실소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은 이게 폐지되거나 갑자기 이렇게 대폭 축소되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아직은 뭐 이게 명확하게 지금 정부 입장이 나온 게 아니라서 미리 먼저 비판하는 거는 저는 선거 때는 조금 오히려 뭐 선거 때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없는 일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아니 일단 질문. 그럼 정원호 후보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사람, 그러니까 거주를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보유 기간만 긴 사람의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반대한다? 줄이겠다고 한 말씀이지 없애겠다고 한 게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찬성하시는 거예요? 부분은 단순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설계를 가지고 나오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되, 원칙은 정원호 후보는 1거주자, 그러니까 실거주자죠. 1주택 실거주자 그리고 1주택 실소유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에 찬성해요, 반대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칙이니까. 근데 일부 이제 그 부분을 오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오해를 부추기시는 그런 이제 공격을 하시니까. 아니 어디가 그렇지 오해야 않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지. 후보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주택 거주가 아닌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이 단순한 질문에 왜 근데 입장이 아니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가 앞으로 발표된 게 나오겠지만 네. 제도가 발표된 게 없는데 이때는 뭘 없어요. 답을 아무래도 하나. 아직은 이야기가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 오세훈 후보의 아니요, 장특공제 잠깐만. 관련한- 이거는 정부의 안하고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유 참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운을 뗀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반대를 표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쭤본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장특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장특은 우리나라에서 장기 보유를 하거나 장기 거주를 한 분들한테 혜택을 양도소득세 이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좀 단기 거래를 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전체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거나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득세 혜택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에 맞춰서 그 한평생 동안 이거를 집 한 채를 가지고 자기 자산을 꾸려온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지금 자산의 80%가 집 한 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평생을 거쳐서 내가 보유를 하든 거주를 하든 나라에서 이거는 보호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세금을 다 걷어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지난 세월에 대해서 이걸 믿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에 대한 진짜 예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을 여기 이걸 통해서 자산을 그 일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대출 내일부터, 오늘부터 뭐 저 장특공제 당장 이제는 보유에 대해서는 뭐 혜택 없음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그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요 논란은 한마디로 하면 똘똘한 한 채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든 뭐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든 다 특정 지역,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사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전세에 살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차액을, 즉 투기죠.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게 이제 투기를 조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제 우리가 쓰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자 혹은 실소유자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자산을 이렇게 키워온 분들까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논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담을 지고 싶지는 않지만 선거에서 지고 싶지 않은 그 딜레마인데 저는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의가 없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제도 설계도 안 해놨으면 입을 꺼내질 말아야지. 왜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도 설계도 안 됐는데 왜 미리 말을 꺼내갖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냔 말이에요. 말을 꺼냈으면 제도 설계를 빨리 내놔야지. 근데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게 다 대통령께서 이거 선거 끝나고 설계를 안 시켰기 때문이죠. 일단 윤석열 여기까지 정부 이야기를 듣도록 안 하고요.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가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고 네. 너무 가열됩니다. 근데 어차피 네, 이번 선거는 너무 부동산 가열되고요. 선거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제가 주제를 한번 전환을 네? 해보자면 그러세요. 이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만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잖아요. 요즘 뭐 지하철 타면은 외국인 관광객 정말 많이 보입니다. 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이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또한 아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양 후보 모두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 중인지 이번엔 좀 윤희숙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열심히 강북 전성시대를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북의 그 균형 발전을 얘기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하고 공약이 많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강북 쪽에 그 지하철을 많이 증설을 하겠다. 네. 그래서 강북 횡단선이나 뭐 한 7개 정도의 노선을 지금 그 계획이 돼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야의 차이는 별로 없는 그런 네.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버스를 그 중앙 차선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급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도 붐비는 곳 2호선, 9호선 같은 거 굉장히 붐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이 배차 간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근데 불편이라는 것이 그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남쪽 같은 경우는 혼잡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것을 보완하는 버스까지 보다 더 정시성을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교통 공약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교통 공약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흐르는 정신은 강남과 강북의 어떤 비대칭성을 많이 줄이겠다 이런 철학이 녹아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저는 주시죠. 요 분야야말로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라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또 5년간 분위기가 가열됐어요. 네. 잠시 제가 가라앉혔는데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난 5년간 도대체 뭘 하셨다가 네. 이제 와서 강북 대개발, 강남북 균형 발전을 또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무슨 성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계획을 또 잔뜩 이야기를 하세요. 정은호 후보는 네. 동부선 신설을 네. 하겠다는 걸 공약을 했고요. 그게 특히나 강남과 강북을 잇는 경전철이 되는데 그게 수유리부터 시작해서 청담동까지 거쳐가지고 이렇게 강남과 강북을 잇는 선이 되겠고요.
또 저희 성북구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만 강북 횡단선이라고 해서 목동에서부터 서대문구를 지나서 성북구로 해가지고 청량리로 가는, 그래서 이제 GTX 노선들하고도 다 연결하는 네. 강북 지역의 핵심 이런 혈맥들을 이제 있겠다라고 서부선, 위례선 뭐 여러 이제 저희들이 경전철 이제 신설에 관련된 공약을 했고요. 특히 한 6조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좀 재정이 감당이 된다, 이런 재정 계획도 함께 붙여서 발표를 한 바 있고, 특히 제가 처음에 주장한 거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네. 조치를 해서 한 2, 3년 이상 절차도 줄이고, 그래서 정은호 후보 임기 내에 이게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네, 뭐 부동산 공약이나 교통 공약, 도시 공약까지 말을 많이 나눠봤는데 저희가 또 아무래도 불교 방송이잖아요. 불톡이지 않습니까? 불교 관련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스님께서 한번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또는 영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BTS의 노래 아리랑까지 최근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콘텐츠들이 주목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불교 문화 역시 우리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서울의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 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준비 중인 정책들이 있으신지 김연배 의원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자연공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 자연공원 내에 이제 우리 사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찰들이 자연공원 내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는데 유산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안도 통과시킨 바 있고요. 이후에 전국에 있는 많은 그런 이제 사찰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애로들이나 아니면은 또 건축물을 합법화시키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다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공약에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그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아무래도 전통 문화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찰들이 서울에 많잖아요. 봉원사도 있고 조계사도 있고 여러 이제 사찰들이 있는데, 그런 무형 문화재죠. 옛날 말로 이제 무형유산이라고 요즘 부르는데요. 그런 이제 연등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연등회를 좀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한 10가지의 공약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우리 조계사에서 주요 스님들 모시고 가서 직접 제가 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후보께서 아마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가까이 가면 공식적으로 공약을, 원래 지금 준비한 건 12가지인데요. 그걸 아마 직접 발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스 의원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문화와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20년 전에 그 해남의 미황사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요. 참선을 배우려고. 근데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매력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불교를 접하고 불교의 철학을 접하고 또 문화를 접하는 게 그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전통 사찰이 61개가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뭐 진관사의 명상 프로그램, 뭐 옥천암의 불교 문화, 체험관 이런 거 지원을 해드렸지만 아직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서울처럼 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분들이 많아서 이 불교와의 전면을 증강시키고 많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또 서울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 사찰들에 대해서 각종 문화적인 차문화라든가 수행 문화라든가 정신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우리 불교계하고 같이 의논해서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아주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교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단함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고민할
고민할 수 있는 공간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뭐 10개나 뭐 12개 이렇게 어떤 공약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죠. 역시 아무래도 불교계 최전선에 계신 분인 그러니까요, 만큼 좀 그러니까요. 예리하게 짚어주셨어요. 응.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제가 지금 봤더니 한국 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등 해서 언뜻 봐도 20개가 넘는데 이걸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네. 큰 흐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 시민들의 어떤 불교와의 전면을 네. 더 증대시키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불교계와 우리 스님과 같이 의논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제를 같이 만들자. 이런 게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네. 네, 이제 6.3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가 그리는 서울의 미래는 어떤지 또 서울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이번에는 윤희숙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점들이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이 막 이렇게 밤마다 뭔가 그 SNS에다가 끼적이는 말들 때문에 나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행정부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정말 예스맨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망했던 시기가 문재인, 박원순 이렇게 같은 그 당 출신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전혀 견제 없이 이 전횡했을 때예요. 그건 뭐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고 전세 대란이 있었고 월세 대란이 있었고 저는 서울시라는 글로벌 대도시에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가진 그 지도자가 때로는 대통령이 너무 무리스러운 얘기를 하면 장특공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라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중앙정부가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좀 무서워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자부심인 도시로서 전체 정치와 중앙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서울만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그게 저는 서울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내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꿔서 다시는 그런 계엄 세력 같은 극단적인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진짜 민주주의가 우리 삶을 지킨다. 이걸 보여줘야 될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서울시장이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시민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삶을 지키는 것은 구청장 출신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효용감을 주고 중요한 하나하나의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글로벌 도시의 책임자로 서울을 도약시키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G2 공약도 정원호 후보가 냈습니다. 동시에 서울이 정말 사람 사는 동네로, 시민이 살아가는 동네로 내 삶을 책임지는 그런 지방정부로 들어서기 위해서도 정말 이번에 시민들께서 어렵게 기다려온 지난 3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원호 후보를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열심히 해주신 우리 두 후보를 지지해주고 계신 의원님 분들께 좀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끝까지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이번 선거 아주 멋지게 이어가기를 기원 드리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김영배 의원님. 직접 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님께도 네. 직접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색깔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깨알로 저희는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한번 준비를 섞었습니다. 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초반에 좀 많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만큼 정말 선거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 게 느껴져서 너무 재밌고 또 뿌듯한 오늘 대화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흥미로운 불교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